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원자로는 한번 조립되면 40년 수명 주기 동안 납비스무트 냉각 체계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모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엿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 40년 동안 멈추지 않는 원자로이기 때문에 원자로가 식어서 동파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자로 체계와 소재의 신뢰성을 비롯해 소재의 수명이 높아야 하는데요. 특히나 납비스무트 액체는 강철과 스테인리스 합금 등에 대해 높은 부식성을 가지므로 현재 국내에서는 납비스무트에 견딜 수 있는 내식성 재료와 코팅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성질이 비슷한 소규모 냉각형 고속증 식로를 연구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한 상태인데요.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은 기존 다른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는 우라늄 235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릅니다. 원료 수급부터 독자 제조까지 다 국가의 간섭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군사 강국들도 우리와 같은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 하나로 그들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발하려 초일기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구소련과 미국 유럽 모두 제한된 자원인 우라늄 235를 대체하고자 앞서 언급했듯 플루토늄 239원료 20%와 우라늄 238원료 80%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플루토늄 239가 증식되는 고속증 식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구소련의 비아로비엔 350비에 600 고속증 식로 영국의 뒤에 부활 미국의 이별이 프랑스의 랩소디과 피닉스 슈퍼 피닉스 일본의 몬주 같은 수많은 고속증 식로가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함은 물론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중누수 문제로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현재는 2001년부터 미국과 프랑스, 한국 등 세계 14개국이 소규모 냉각형 고속증 식로 방식의 4세대 원자로 개발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은 1986년에 착공을 시작해 1994년에 가동을 개시했지만 운용 1년 뒤인 1995년 12월에 냉각제로 사용하는 액체수소 중 640kg이 누출되면서 대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에 무려 15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하나하나 장비를 복구해 2010년에 재가동을 개시했지만 다시 3개월 만에 연료봉 교체 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몬주 고속증 식로 사업에 무려 18조 원의 비용을 투입했지만 뭐 하나 얻은 것이 없이 엄청난 방사능 폐기물만 남기고 사업은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도 이런 개발은 이어져 왔는데요. 프랑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협력해 1985년에 고속증 식로 슈퍼 피닉스를 완성시켜 1986년 말에는 100 출력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11년간 전력을 생산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슈퍼 피닉스와 그 원형 모델인 피닉스를 가동시키는 동안 원자로 노심의 연소의 반응 이상이 4회 이상 발생했지만 그 원인을 해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985년에는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주는 냉각록 배관이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원자로 개발은 중지됐습니다. 이처럼 효율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상 자료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소중냉각로의 가장 골치 아픈 것은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과학경수로는 손쉽게 연료 교체와 원자로 접근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고속증 식로는 연료를 빼고 소규모 냉각제를 모두 배출해야만 원자로에 접근할 수 있어 한번 운용이 중단되면 수년간 운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자로 내부의 공기와 수증기가 침입하면 냉각제로 사용되는 소득과 반응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4세대 비스무트나 원자로가 4년 뒤 개념 설계가 완료되면 이후 상용화와 인허가를 위한 상세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용화 시기는 짧게는 7년에서 길게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시제품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면 군사용 원자로로 개발을 진행해 절대적인 안전성 테스트가 완료되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핵잠수함이나 핵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군사용 장비는 무엇보다도 완벽한 신뢰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쇠빙선 같은 실제 함정에 탑재해 운용하고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한국 잠수함에 탑재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결정하고 그 시기가 2030년 즈음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4세대 비스무트 원자로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한국은 이와는 별개로 다른 두 가지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한국은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짧은 교체 주기와 주원료인 우라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반면 장점으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타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준의 원자력 기술 보유국입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개발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권고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미국과 함께 서방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프랑스마저도 잠수함용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사고를 겪었으며 잠수함용 원자로는 개발해도 해외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수함용 가압경수로는 원자로 냉각체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더욱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대접전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잠수함은 건조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슈프랑급에 사용되는 원자력 모델은 구획 전체가 방사능 노출 방지와 사고 시 손상 방지를 위한 모듈 상태로 조선소에 공급됩니다. 또한 원자력 모델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대트리용 판급 전략 원자력 잠수함과 샤를 드골급 원자력 항공모함이 채택한 K-15 원자로의 변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원자로의 출력은 잠수함 규모에 맞춰 150도 분유에서 50도 분유급으로 낮추고 전체 동력 발전계도 그에 맞춰 소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슈프랑급을 위해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대신에 기존 원자로를 일부 개량해 채택하는 방식으로 신규 원자로 개발에 따른 비용과 안정성 검증에 부담을 줄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 K-15는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제작하는 발전용 원자로의 연료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료봉의 수명은 노비급 공격 원자력 잠수함에 사용되는 K-4 18 원자로보다 월등히 긴 10년이지만 일반적인 잠수함 30년 수명주기년을 감안하면 건조 후 적어도 2차례는 연료봉 교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용 핵연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다 잠수함 대비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슈프랑급 잠수함에 사용 중인 K-15 원자로의 우라늄 235의 농축률은 75%가량으로 약 93%의 농축률을 자랑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신형 잠수함용 원자로와 비교해 농축률이 떨어집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핵무기급 고농축 연료봉은 건조 후 퇴역 시기까지 약 35년 동안 연료봉을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농축 연료봉이 보장하는 긴 수명은 분명 장점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농축 연료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전용 원자로도 설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한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와 비교해 프랑스의 K-15 원자로는 표준화된 상용 연료봉을 사용하므로 획득과 운용 유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또한 슈프랑급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3대의 소형 증기 터빈이 탑재되는데 이대는 10도 분류급의 전기 발전기와 연결해 전력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일대는 추진축과 직결하는 직접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새로운 추진 체계는 15-20노트 혹은 그 이하의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지만 20노트 이상의 고속에서는 세 번째 증기 터빈이 구동축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25노트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저속에서는 전기 추진 방식을, 고속에서는 기계적인 보조 동력을 받는 형태인데 이쪽이 단일형 대출력 추진 모터나 대형 증기 터빈을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비나 운용 신뢰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은 현재 도산 안창호급 건조 사업 성공으로 인해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선체 설계 기술과 소화 시스템 개발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인 원자로와 후방 추진 시스템은 한 번도 제대로 개발한 적이 없어서 참담한 시행착오는 물론 단번에 세계적 수준의 신뢰도나 정숙성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각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영원자로와 추진체계는 소요량이 크게 제한되는 데다 해외 수출도 거의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굳이 국산화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협력해 슈프랑급의 원자로와 함께 신뢰성과 정숙성이 증명된 추진 시스템 전체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역시 제한된 잠수함 건조 척수로 인해 잠수함용 원자로 체계나 기타 추진 체계 유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하면 절대 건조 척수를 늘릴 수 있는 한국 수출을 크게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로 기술에 대한 협상만 잘한다면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국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까지 구상한 상황인데요. 가능하면 한국이 개발하는 4세대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타국의 눈치를 안 보는 한국형 전략무기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잠수함 원자로 개발은 처음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변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올바르게 증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원자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듭니다.